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준 남 얘기 130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홍 작가님 했던 거 하고 싶어요. 뭐? 아날람 빠졌어요. 아날람 이래요. 자, 시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분은 원래 본인 소개하세요, 빨리. 저는 이 대표입니다. 네. 이분은 일단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저희 아날람은 호텔스닷컴과 최대 15%의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대마시안 샵에서 물건을 구입하실 때는 아날람만 클릭하시는 거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3명의 상태가 각자의 일과 이 빈곤으로 이게 서로 이렇게 중년 빈곤 문제 심각하다 지금 이거.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를 본 건지 영화를 통해서 남의 이렇게 어떤 그 불행이라든가 행복을 이렇게 느끼면서 나의 삶의 안온함을 좀 더 이렇게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영화가 눈에 안 들어오고 방송하려고 보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근데 진짜로 그 요즘에 네. 보면 이제 이번에 극한 직업 히트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뭔가 이렇게 하여튼 약간의 갈등이라도 있거나 네.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작품들은 좀 피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피곤해.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 댓글에도 왜 뭐 사연 있으면 좀 피곤하다. 근데 사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뭐 피곤해서 안 보는 거 많고. 그러니까 이게 틀었다 좋은 영화가 알게 딱 트는 순간 한 5분 정도면 좋은 영화인지 지금 각 나오잖아요. 또 아무리 그렇습니까? 좋아도 이렇게 압박이 심하면은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결과적으로 좋을지 안 좋을지 몰라도 이건 내 취향이다 정도는 이제 틀면 아는데 근데 이거 내 취향이다 다음에 봐야지 하고 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새 공포 영화를 잘 못 봐요. 원래 좋아하셨어요? 어릴 때는 그냥 여름이면 꼭 봤어요. 그냥 극장 가서 보고 그냥 나오면 그냥 꾸준히 봤었는데 어느 순간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포 영화가 보는데 너무 품이 많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게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님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 도시여부 이런 건 줄창 틀어놓고 계시고 그리고 왜 저기 그 채널 중에 그 스카이 채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행지 풍경 보여주는 거 있어요. 있어요. 저 잠 안 올 때 그거 틀어놓고 자거든요. 저는 요즘에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라는. 그거 진짜 재밌더라고. 그 김영철 씨를 그 부르는 호칭이 원래는 궁예로 되게 유명하셨잖아요. 네. 누가 4달러 아니에요? 요즘에 4달러로 바뀌어서 4달러. 그 어린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광고 너무 절묘하더라. 동네 한 바퀴 추천합니다. 저는 그냥 그 중국 그 CCTV나 이런 중화 방송에 나오는 사극, 고전 이런 거 그냥 틀어놔요. 그 사극 낭야방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궁중 암투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안 피곤해요? 달라요.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게 한 해 한 해당 늘 악인이 이렇게 처참하게 응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클리어하구나. 뭔가. 클리어해. 그래서 괜찮아요. 이런 거를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사이다 패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다 왜 고구마만 계속 주냐 답답하다 작가님 사이다 좀요 이런 얘기들을 웹소설이나 웹툰 이렇게 보면은 맞아요. 조금만 갈등이 생기거나 꼬우면은 밑에 독자들이 막 화를 내요. 막 나는 한 2만 풀 정도가 이렇게 달린 걸 봤어. 고구마라고. 세상에. 되게 유명한 그 히트한 웹툰인데 그 다음에 사이다 나온다고 잘 됐어 최다 추천 댓글 올라오고 고구마를 먹어야 사이다가 시원하지. 네. 근데 사이다 패스와 사이코 패스. 네, 사이코 패스와 거예요? 사이다를 합쳐서 사이다만 세상에. 찾는다 그래서 사이다 패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비슷하게 이렇게 추리물 같은 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추리물도 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브레이킹 배드나 덱스터류는 보다가 말게 돼요. 그러니까 지치죠. 좀. 이제 네. 그런 거 네. 마지막을 너무 계속 맞아요. 쪼니까 그게 지쳐서 보다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CSI 같이 한 네. 에피소드당 한 사건이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 되게 시세해서 안 봤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게 좋아. 그니까 그게 마음이 편해진다니까. 네, 결론이 빨리 났으면 좋겠는 거야. 빨리 잡히고 그냥 그래야지. 그 누구야 그 킬링이라는 미드 있잖아요. 네. 그거는 살인 사건 하나 갖고 2시즌을 가거든요.
그 진짜 핵고구마지. 네. 근데 재밌게 봤지. 진짜 잘 만든 드라마고 진짜 세련됐는데 근데 이제 약간 좀 품이 들어가요.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맞아요.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네. 천만이 본 오락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준비했습니다. 네. 보헤미안 랩소디. 불후의 명곡인가 영화인가. 불후의 명곡인가 명작인가. 그치. 자, 일단 감독은 원래 브라이언 싱어라고 하는데 중간에 바뀌었다고 하죠. 촬영 2주 남기고 잘렸다 그래요. 불화가 있었다. 네, 지각했대 지각. 자꾸 안 나오고 그랬다고. 공식적인 이유는 지각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가 한번 너 잘 걸렸다 해서 그 다루려던 영화와 영화 감독이 있었다가 삭제됐잖아요. 네. 사실 제가 브라이언 싱어도 이래서 또 피해가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브라이언 싱어가 나는 왜냐면 이 영화를 보고 솔직히 난 나오면서 난 감상이 일단 전 먼저 이 영화를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중간중간 울면서 즐겁게 봤어요. 퀸을 청소년 때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는 10대 때 퀸 베스트 앨범을 들으면서 팝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 꿈이 진짜로 돈 벌어서 영국 가서 퀸 봐야지 어른 되면 했는데 어른 되기 전에 바로 죽었네. 그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퀸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노래도 듣고 그런 슬프고 약간 감동을 받기도 하면서 영화에 대한 감상은 또 그와는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내가 나온 느낌이 감독 브라이언 싱어가 나오길래 그렇지 얘가 그렇지. 얘 영화가 단 한 번도 뭘 제대로 만든 적이 없어. 물론 이분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싱어 감독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기획자인 것 맞다고 생각을 해요. 1번으로 그 엑스맨 시리즈라든가 그리고 유주얼 서스펙트 그리고 저기 그 영화 뭐였죠? 그 히틀러 암살 사건 발키리? 발키리 같은 영화는 연출도 되게 잘했어요. 그 영화 보는데 신기했던 게 뻔히 아는 사건이잖아요. 히틀러 암살이 이것도 스포입니다. 히틀러 암살이 실패했다는 게 스포예요. 나쁜 세럼 어떻게 그런 큰 스포를 죄송합니다. 그랬구나. 너무한다 진짜. 이거 앞에 스포 경고 들어가죠? 히틀러 안 암살 했네. 안 했어. 그런 줄 알고 보시겠지. 히틀러 암살 시도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제 그 뻔히 결론을 역사적으로 아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발키리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 낙차가 좀 있어. 그러니까 영화를 좀 뭔가 만들다만 듯한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영화들이 보면은 늘 그렇죠. 전 발키리도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그러니까 발키리는 장르물이잖아요. 그럼 이게 장르물의 달인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선수들 리차드 도너라든가 저메키스라든가 스필버그라든가 또 거기에 비하면 또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얘는 항상 내가 맨날 얘라고 그러면 너 이렇게 우린 잘하면 형이거든. 못하면 얘고. 깔아봐. 이분은 65년생이시네. 그러네요. 어리네. 한참 어리네. 그럼. 내가 구한말부터 영화 100년사를 가봤는데 아리랑 내가 본 사람이 나도양 시절부터. 근데 하여간 영화가 항상 근데 이제 들으면은 그 박 박사님 말이 정확한 게 영화의 핵심 그리고 왜 영화 한 5분 10분 봤을 때 이 영화 가려는 방향 보면은 머리가 좋다는 생각은 들어. 확실히 좋은 기획자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재밌게 보겠구나라는 거를 갖다가 되게 잘 집어내요. 확실히.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영화라는 게 시나리오도 그 한 100페이지쯤 쓰고 콘티도 한 몇십 장, 몇십 컷 그려, 몇백 컷, 몇천 컷 그려서 이거 중간에 잘렸다는 얘기 듣고서는 보니까 이거 찾아보니까 나무위키에 써 있는 게 그 저기 엑스맨이랑 슈퍼맨 찍다가도 잠수 탄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네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끈기가 없네. 이제 딱 그런 스타일이야. 자기 영화랑 똑같네. 되게 재기발랄하고 머리 좋은 사람인데 끈기와 근성이 없는 거야. 왜냐면 이게 뭔 어떤 창작물 같은 거나 혹은 조별 과제라도 예를 들어 아이디어 중심의 조별 과제 같은 거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야. 처음에 아이디어 내면 막 다 쓴 것 같잖아. 그래서 막상 그걸 구현하려고 하는 순간 그 다음은 진짜 끈기와 근성이잖아. 그렇죠. 끝을 보는 건 정말 근성이죠. 그래서 대부분 용두사미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혼자서 그걸 뭐 예를 들어 시나리오도 한번 써보려고 치면 하다못해 왜 그 에세이 뭐 블로그 작업을 내가 해서 파워블로거 되겠어 해도 알잖아. 이게 점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난 사실 그래. 보면 항상 영화가 좀 늘 그렇고 하다만 기획 같고 그러니까 영화 자체 만듦새보다는 그냥 아이디어가 좋은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저는 느낌에 이분이 약간 성소수자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바이섹슈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뭐랄까? 그것조차
끈기 있게 연애를 하지. 이성과 연애질 못하고. 끈기 있게 남자랑도 못 사귀니까 여자랑도 못 사귀고. 뭐 이런 느낌인가 싶은데 그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자기의 성적 정체성을 나 무리하게 영화적인 주제에다 부합시키려고 한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과하게.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에서 묻으면 되는 건데 아사모사하게 이거 원래 그런 텍스트니까 예를 들어 엑스맨 같은 경우나 이런 거 이 보헤미안 랩소디 그러고 근데 네. 그거에 일종의 내가 보기에 과몰입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초반 과몰입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용두삼이다 보니까 해가 그래요. 그래서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영화를 내가 스스로 리뷰를 하게 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이분이 나의 영린을 건드렸어. 저는 그 듣고 보니까 브라이언 싱어 감독님 그 본인의 인생과 작업물이 똑같은 일치하는 삶을 사는 그런 그쵸. 분이시네요. 영화 감독이 세상에 지각해서 잘렸다라는 거는 안 나오고 그게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다른 이유가 있어 뭐 불화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불화가 있더라도 공식적으로 공표한 게 그 정도 그따위 이유밖에 제작사가 안 해줬다면 얼마나 불신을 받았다는 겁니까 실제로. 저는 사실은 솔직히 뭐 미국 헐리우드 영화 현장이 우리보다 훨씬 그 환경은 좋겠지만은 네. 어쨌든 거기도 되게 피지컬적으로 되게 힘든 작업인 건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영화 자체가 그런 직업이니까요. 그런 직업이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어쨌든 끝까지 몇 번 가본 사람이 이런다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데뷔작도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저기 유럽에서 예술 영화만 찍다 보니 몇백 명 데리고 찍는 게 이래서 이런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이런다는 게 신기한 거죠. 네. 이렇게 오락가락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되게 많이 찍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되게 기분 따라 가는 것 같은 일기예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서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 가까워요. 이만해 했으면 됐지. 아니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너무 몰고 가나? 근데 어쨌든 현장을 우리도 다녀본 사람으로서 이분의 멘탈이 신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가 아니면 그거밖에 없어요. 금수저라서 너무 초금수저라서 뭐 안 해도 그만 상관없어. 아니 그리고 브라이언 싱어 정도 명성과 지위와 커리어면은 그냥 자기가 그냥 출근만 꾸준히 해도 옆에서 뭘 한 사람도 별로 없을 건데. 그러니까 알아서 영화도 찍어줄 텐데. 아니 단순히 감독이 아니라 기획 제작에도 이름 얼마나 많이 올린 사람이야.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보헤미안 랩소디를 하는데 일단 저도 이번에도 또 스토리 요약은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특히 간단해야 되는 영화 아니냐. 제가 두 줄로 정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종, 생김새, 성 정체성 등의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자가 고민하는 자가 자기 주변과 화해하고 인정을 받으면서 전설적인 공연을 수행한다는 도시전설 영화입니다. 도시전설 영화 맞아. 저렇게 사람이랑 이렇게 화해하고 하니까 좋은 거 하는구나라는 일종의 도시전설 같은 영화예요. 그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그냥 프레디 머큐리죠. 그렇죠. 근데 제가 왜 도시전설이라고 했냐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의문과 블랭크와 약간의 불만과 기타 등등이 이제 거기에 이제 함축된 건데 차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는 뭐 일종의 뮤지컬 같아요. 그렇죠. 음악 영화죠, 기본적으로. 그냥 음악이 그러니까 뮤지컬이라는 게 액션 영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중간에 멈추고 노래가 그 어떤 액션씬처럼 하나의 어떤 그 정서를 거대한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상대적으로 스토리는 조금 간략하되 그런 걸로 해서 정서 관객들이 그게 몰입하게끔 그 정서를 고양시킨다. 이제 뭐 그런 거죠. 저는 뮤지컬도 너무 잘 대해준 것 같고요. 저 이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지만 뮤지컬이 뭐 차라리 뮤직비디오랑 뮤직비디오 뒤에 삐컷 모음집 같은 느낌이 더 강해요. 저는 약간 솔직히 좀 그건 있어요. 레미 말렉이 이 제스처나 이런 건 진짜 잘했어요. 근데 솔직히 난 진짜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이건 좀 나랑 같은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야.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길래. 아무리 이 사람이 저기 이렇게 그런 약간 까무잡잡한 그런 그거에 그런 생김새 저기 뻐드렁니라고 해도 실물이 훨씬 잘생겼어. 그럼요. 아니 보통 실물보다 더 미화를 해줘도 될 판에 아니 실물보다 더 못하게 그것도 그런 사람 뽑은 거 그렇게 분장을 시켜놨어.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신봉가 싶은 거야. 그래서 왜냐면 나중에 자막 올라갈 때 실물이 나오잖아요. 그 엔딩. 훨씬 잘생겨. 그 비율 좋아. 깜짝 놀래. 이거 뭐 딴소리인데 저는 항상 프레디 머큐리를 이제 영상으로밖에 못 봤지만은 항상 나훈아 씨가 생각이 나요. 그 얘기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훈아 씨가 약간 뭔가 벤치마킹 한 것 같은 그 제스처들이 옷차림도 있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나훈아 씨는 굉장히 엄청나신 분이죠. 어쨌든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화가 노래의 감동을 스토리에 이렇게 묻혔어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가 전형적인 뭐 옛날엔 요런 스토리 구조가 보통 하이틴물이었어요. 그 저는 영화를 사실 저는 되게 재밌게 보고 나왔어요. 아니 저도 재밌게 봤어요. 나 울었다니까. 저도요. 그러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나쁜 비하의 표현이 아닙니다. 잘 만든 한국 영화 보고 나온 기분이었어요. 윤재균 감독님이 만든 것 같죠. 그러니까요. 예. 그 윤재균 감독이 그 감독이라고 이름을 윤재균이나 김용화 감독님이 감독이었다고 해도 그랬구나라고 했을 것 같은 거야. 윤재균 감독님이나 김용화 감독님이 만든 것 같은 영화예요. 근데 이제 마치 그러니까 윤재균 감독님이 만들었으면 무한궤도 신해철의 무한궤도의 마지막 해체 공연을 다룬다든가 뭐 이제 이런 느낌이었을 그렇죠. 것 같죠. 네. 그게 일단은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들이 되게 이제 길게 안 끌고 가고 그거를 어떤 주변의 선의와 그리고 그 가족이라든가 그 인간관계를 그러니까 거기에 네거티브한 인간이 없어요. 일단 그 등장인물 전체에 네거티브한 인간이 없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주인공이 약간 삐뚤어졌던 거 말고는 다른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생각보다 뭐 소수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게 관대해 되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뭐랄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되게 라이트하게 터치하고 넘어가면서 화해하면서 이제 끝을 내고 그리고 되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뭐 이런 장면들은 멋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요소 되게 강하게 강조를 해요. 좀 필요 이상으로 강조를 해요. 거기가 한국 영화 같아요. 필요 이상으로 강조점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왜 한국 영화들이 좋은 거는 더 좋게 그리고 좋은 거에 모으면 좋은 거야라는 사고방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좋은 거를 그 흔히 말하는 약간 미국식은 옛날 스필버그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쿨터치인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핫터치야. 울리려 그래. 그러니까 영화가 사실 그 의도가 진짜 울리려 그러잖아. 그 감정을 증폭시키죠. 그런 아까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카타르시스 흔히 말하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들을 앞에 드라마적인 맥락이 쌓이지 않아 있었어도 누구나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뭐 부모님 얘기가 나온다든가 연인의 얘기가 나올 때 그 순간을 갑자기 되게 증폭을 확 시켜요. 맞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게 안 거슬려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감정의 에스컬레이트를 이미 음악이 시켜줬어. 그죠. 드라마에서는 그런 걸 쌓은 게 별로 없어. 근데 감정의 에스컬레이트를 음악으로 이미 해놓은 상태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나쁜 표현이 아니라 되게 편리한 장면들을 강조를 되게 과장을 해도 별로 안 거슬리는 거야. 여기에 플러스 하나 한국 영화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프레디 머큐리라는 인물이 갖고 있던 아우라와 퀸의 명곡들이 사실은 그 자리가 너무 좋아. 그렇죠. 그 자리에 한국 영화처럼 음악을 그 차이는 한국 영화는 그 자리에 퀸이 없고 음악이 퀸 음악처럼 좋지 않을 뿐이야. 그죠. 그 구성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 자리에 그 뭐 한국의 그 영화음악 작곡가들의 곡을 넣고 그 황정민 씨나 설경구 씨가 약간 좀 이렇게 과장된 연기를 하면은 감정적인 연기를 하면은 사실 똑같다라는 거지. 그 접근 방식이. 한국 영화 대단하네. 근데 뭐 그래도 퀸 노래도 없는데도.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영화의 이런 접근 방식을 한국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사실은 역으로 해외에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친 게 사실이에요. 전 정말로 이게 한국 영화적인 그 영화의 그 영향이랄까? 그 자장 흔히 말하면 웃다가 울린다라는 거 있잖아요. 라이트 터치에도 불구하고 사람 눈물은 일단 쏙 빼고 가겠다라는 영향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봐요. 이게 아마 한 10년 전이나 20년 전 헐리우드 분위기였으면은 프레디 머큐리를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낯설게 그렸을 거야 아마. 약간 좀 그 프레디 머큐리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든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약간 하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쪽에 더 집중해서 그랬을 그런 것이다. 거를 사회와 불화하거나 주변과 불화하는 장면들을 조금 더 불쾌하게 그려서 그걸 갖다가 회복하는 얘기에 아마 집중을 했을 것 같은데 요즘 그러니까 헐리우드가 변했구나라는 게 사실 이런 데서 좀 느껴지긴 해요. 이게 퀸의 일대기 영화라고 하지만 사실 프레디 머큐리와 퀸의 노래들이죠. 그렇죠. 나머지는 들러리. 네, 들러리. 그냥 스쳐 지나가는 1, 2, 3. 기타 등등. 그게 약간 재현 드라마에 가까운. 그죠. 너무 얼굴이 속 닮은 사람들을 데려온. 그러니까 노래의 감동을 스토리에다가 묻히는 어떤 일종의 왜냐면 이제 스토리가 워낙 얄팍하다 보니까 얄팍해요. 왜 얄팍한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전설적인 노래의 그 향연이 주는 감동이 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 감동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나면 저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낀 감동에 비해서 이 영화를 평가하는 평가, 그러니까 영화의 만듦새로만 평가하면 되게 박해요. 뭐 없어요. 그러니까 딱히 얘기할 게 없어요. 그 진짜 뭐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왜 얄팍하다고 느끼냐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요 얘기를 해볼 이 영화에서 사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 그 뭐냐면 전 이건 거예요. 왜 영화가 뜰 때 그런 설정합니다. Based on the true story.
뭐 혹은 뭐 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베이스드 온 트루 스토리, 뭐 인스피레이션 바이 트루 스토리, 뭐 사실에 하고 뭐 여러 많잖아요. 뭐 실제 이야기에 기반함, 네, 실제 이야기에 영감을 받았음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화를 그 문장이 주는 울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당연히 그 앞에 보헤미안 랩소디 이미 깔았기 때문에 베이스드 온 트루 스토리 이런 말조차 필요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게 주는 각인됨이 있잖아요. 그게 주는 그거를 굳이 까는 이유는 뭘까요? 준비해라 이거지. 준비하라 이거예요. 이건 진짜 충격적이거나 감동적 어쨌든 뭐가 네 영혼을 떨리게 하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라는 말이 주는 울림이 있어요. 실화라는 게 이거 실화냐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드라마가 이게 어디 누구 개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이 진짜로 이 세계에서 일어났냐 드라마틱한 내용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 그건 준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영화를 봤어요. 네. 어쨌든 이제 이 영화에만 한정돼서 보자면 어쨌든 반응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감동을 받았는데 이 영화가 실제와 달라요. 네. 근데 나는 이 영화를 준비했다고 이게 지금 실화라고 지금 나한테 지금 각인을 지금 시켜놓고 얘기라고 하니까 나는 감동을 받았어. 그것 때문에 감동을 더 받은 건 있어. 왜냐면 이 영화의 구조가 주인공이 지금 프레디 머큐리가 끝없이 주변과 불화하잖아. 불화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청소년 그 EBS 청춘 드라마처럼 그렇죠. 모든 사람과 화해하면서 끝나지. 그리고 거기에 실존의 공포, 그 에이즈에 대한 공포를 갖고 그 자기의 그 성 정체성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라이브에 대해서 예술론으로 갈아 넣는다라는 설정 속에서 그 원래 감동적인 노래에다가 그 스토리텔링까지 더해버리니까 눈물이 난다고. 저 사람이 저기서 예술론을 펼쳤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고증이 틀린 건 둘째치고 그럴 수 있다. 영화적 허구인데. 근데 나는 사실은 되게 저희 못된 시각에서 볼 때 프레디 머큐리가 에이즈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주변의 반응이 환자에게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해야 하는 반응의 정답들만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나는 오히려 그게 좀 약간 싶더라고요. 누군가는 자기도 모르게 되게 옳지 않은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 없는 거 아니야? 뭐. 근데 그런 사람한테 다들 너무나도 정답만 반응해. 그러니까 영화적 허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약간의 플롯을 짜기 위해서. 근데 그럼 어디까지냐라는 거지. 왜냐면은 나는 이게 지금 사실에 기반한 영화라서 감동을 받을 준비를 하고 나한테 쿠션을 줬단 말이야. 큐를 줬어. 근데 일단 가장 큰 게 이거죠. 프레디 머큐리는 라이브 에이드 때 자기가 에이즈에 걸린 줄 몰랐죠.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영화가 말한 대로 에이즈에 걸려서 죽음의 공포 앞에 예술론을 불태운 건 그 이후예요. 네. 메이드 인 헤븐이 나오기 전에 몽뚜레에서 죽을 때까지 녹음본을 남겨놨다고. 다 자기가 죽으면서 이 녹음을 남겨놓으면 너희들이 나중에 완성해줘. 근데 그건 진짜 자기의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예술을 불태운 거 맞아. 근데 라이브 에이드는 아니야. 라이브 에이드로 불태우진 않았죠. 라이브 에이드로 리바운딩해서 이제 큰 투어를 전 세계적으로 돌았죠. 아니 그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것도 이제 틀려요. 그래요? 라이브 에이드가 아니고 원래는 그 퀸의 라이브 에이드가 화제가 된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때까지 그런 대형 투어를 거기에 서서 그 대형 투어를 쓴 사람은 좀 있어도 대형 투어를 대형 투어답게 만드는 가수는 없었어요. 거의. 그렇죠. 예. 근데 퀸이 그거를 거의 선구자처럼 돌았어요. 그러면서 그 흔히 말하는 거기다 에로 이거 있잖아요. 네. 관중을 갖고 노는 거 막 라디오 가갈 때 막 박수 착착 치고 하는 그런 류의 그 거대한 진짜 왜 하나가 되는 10만 관 중에 하나 되는 그림은 퀸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왜 라이브에도 다시 MBC에서 해줄 때 보시면 거의 스틱 나오고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10만 관 중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자기들 맞아요. 음악만 해. 관중들과 교감하지 않아. 자기들 음악만 하고 내려가요. 스튜디오에서 뭐 하는 것처럼 마치. 근데 퀸만이 진짜 10만 관 중 위에 굴림한 것처럼 굴어요. 그건 퀸이 그동안에 그 구력이 쌓여온 거지. 정말 퀸이었죠. 요즘 이제 방탄이 이제 곧 돈다고 하는 그 스타디움 투어에 맞아요. 이런 거는 대규모 관중의 앞에서 퍼포먼스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전범을 제시한 첫 트렌드. 근데 그게 라이브 에이드 때 원래 퀸이 그런 거였는데 사람들이 몰라보다 라이브 에이드 세워보니 라이브 진짜 잘했네가 아니라 원래 이 사람들이 그걸 했었어. 그래서 특히 이거에 특화돼 있었어. 그렇죠. 이미 그 준비된 팀은 이 팀밖에 없는.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면 사운드도 좀 달라요. 그 예를 들어 다른 애들은 예를 들어 이제 기타 덕후 입장에서 보면 다른 팀은요 기타가 앰프 하나에 마이킹을 했는데 그걸로는 택도 없으니까 그렇게 넓은 곳에서 더블링이라고 해가지고 기타 앰프를 스택을 쌓는단 말이야.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나간다. 그 어마어마한 볼륨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소리도 더 양질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퀸만이 갖고 있는 그 스테디움 투어의 노하우가 있단 말이야. 그 브라이언 메이 교수님께서 쌓은 노하우로 구현하신 그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는데 마치 그날 퀸은 원래 그런
있는데 라이브 에이드에서 혜성같이 나타나서 모두를 아닥시켰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보니까 는 거지. 이제 근데 그건 둘째 치자 이거야. 근데 아까 말한 예술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나한테 좀 영화 큐를 줬잖아. 실화야. 울 준비해. 근데 내가 그럼 나와서 석연치 않은 거지. 그 영화 시작할 때 베이스드 온 트루 스토리라고 나오나요? 아니면 인스파이어드 바이라고 나오나요? 영화에서 또 안 나오지 않나요? 둘 다 안 나오지 않아요? 둘 다 안 나와요? 그냥 보여요. 인스파이어드란 단어를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착각인가? 기분 탓인가? 근데 어쨌든 그러면 내가 울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동 받았어요. 감동 받았는데 잘 울었다 이 기분이 아니라 석연치 않은 거야. 다 왜 울었지? 이상하게 내 눈물 정체 뭐야 이거? 왜 울고 왔는데 교생 선생님이 가신다고 울었더니 집에 와서 울고 제 진짜 그런 적 있어. 집에 멋쩍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게 그렇게 울 일이야. 그런데 나도 갑자기 그러네. 그런 얘기는 한 번씩 다 들어봤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사실은 그 뭐 실화에 대한 극적인 재구성까지는 뭐 많이 하는 수법이니까. 근데 그거는 극적인 재구성이니까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뭐냐면은 극적인 재구성은 원래 그 목표를 위해서 약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실화가 갖고 있는 그 형태를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실화에서 한 100명이 뭐 죽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1000명이었어. 뭐 이 정도로 가는 거 극적인 구성을 위한 정도지. 지금 이 영화에서 한 거는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근데 거죠. 여기서 그러면 실화에서 갖고 온 게 뭐냐는 거예요. 라이브에 대해서 잘했다잖아. 라이브에서 잘했다라는 걸 더 잘했다로 느껴지게 하려고 없는 걸 가져다 놨다는 거지. 근데 그것도 실제로 없는 게 예를 들어 뭐 원래 프레디 머큐리가 그 전날 목이 아팠는데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에이즈에 대한 그 어떤 그 사실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류의 원래 사실까지 뒤섞어서 꼬아놨잖아. 그걸 해놓으면은 그 감동은 그러니까 그건 영화적 허구로 용인해 주기에는 범위를 넘어가 버리지 않냐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류하겠습니다. 그 입장.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창작자의 윤리에 가까운 문제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근데 그건 있어 이게 그 이제 이 대표님 말대로 개운치 한다라는 거에는 제가 동의를 해요. 개운치 한다. 이미 그 얘기를 대충 다 알고 있는데 그 MSG를 친다 그래서 토크쇼 나와가지고 그 그죠? 김구라 씨가 MSG 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 보는 기분이 좀 있죠. 근데 왜 이미 그 프레디 머큐리의 감동 실화는 내가 이미 어릴 때부터 봤던 거고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걸 굳이 MSG 쳐가지고 볼 이유가 있었나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는 찝찝함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말을 하자면 이게 MSG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찝찝했다는 거죠. 차라리 MSG로.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를 뒤섞는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게 원래 말하는 총목표가 뭐였냐는 거지. 근데 총목표가 그것까지 뒤섞을 정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노래를 다 듣고 감동적으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분명히 지금 큐를 줬는데 그 큐랑 다른 걸 줘놓고 그래놓고 내가 이런 거야. 야, 나 감동 이거 좀 이상한데 했더니 실화 내가 좀 울었다? 나도 좀 울었어. 했더니 너 울었으면 됐잖아. 너 실화라서 그런 거야. 아니 근데 네가 좀 섞었잖아. 아니라니까. 그리고 아니 좀 섞었어도 너 울었잖아. 너 감동 받았잖아. 아니 제가 좀 찝찝한데요. 그 정도는 영화적 허구로 용인해 주시죠. 영화적 허구라고 하긴 애초에 그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그 사실 자체가 다른 얘기잖아요.라는 거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이 영화의 목표가 뭐냐는 거죠. 퀸이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이 방황하다가 라이브 에이드로 예술을 불태웠다잖아요. 그럼 그 왜 라이브 에이드냐는 거지. 차라리 그럴 거면은 실화의 긍정을 마지막 메이드 인 헤븐이라는 앨범이 나오기 전에 몽뚫에서 죽어가는 근데 그거는 내 장담이 그렇겠지. 헐리우드 영화로 그리기에 너무 우울하다는 거지. 이게 얼굴에 반점 생긴 남자가 이게 에이즈로 죽어가면서 스튜디오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노래만 부르고 있는데 그러다가 죽어. 그게 아마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헐리우드에서 그 전경화를 찍을 때 아마 그런 접근을 아마 많이 그러면서 했었을 거예요. 중간 회상으로 들어갔겠지. 그렇죠. 라이브 에이드와 네. 수많은 웸블리 이게 들어갔겠지. 좀 더 리얼하게 그 좌절과 영광을 좀 이렇게 대비를 시키려고 했겠죠. 근데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지금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 안에서 프레디 머큐리의 좌절은 되게 라이트한 터치로 그려져요. 심지어 가장 크게 좌절한 그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막 파티하고 있는 이 장면들조차도 그 나름의 룩과 즐거움이 있는 상태에서 프레디 머큐리 혼자 좌절하고 있는 그림에 가깝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팬시하게 포장이 됐다 그래야 되나? 그런 고민이나 그런 고통들이 맞아요. 팬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퀸이 라이브에 대해 참가하냐 마냐 결정하냐 마냐를 갈등했던 거는 우리 밴드 멤버가 해체했는데 우리 다시 공연할까 연습한 이게 아니라 이 퀸의 일종의 자충수 때문이었어요. 퀸이 그 전에 그 웍스 투어인가 그때 해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연을 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파르테이트 정책 때문에 다들 이제 거의 이렇게 금기 그쪽에서 뭘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근데 거기 가서 공연했단 말이야. 미국 관계에서 시장을
잃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가서는 좀 반응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욕 먹었다고. 인종차별하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옳지 않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는 바람에 그 락밴드 하나가 명성에 먹칠을 했다. 그렇죠. 이런 먹칠했다. 그러니까 라이브 에이드 같은 의미 있는 행사에 올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 논란에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겠냐 이거지. 그걸 갖고 고민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팬시하게 만들려고 그런 존재론적인 고민 다 빼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심지어 그 사실도 틀려요. 프레디 머큐리가 솔로 앨범 낸 게 아니라 솔로 앨범 먼저 낸 사람은 로저 테일러예요. 그리고 해체한 적도 없어요. 네. 다른 사람들 다 솔로 앨범 내고 자기는 이제 심기일전하다가 낸 건데 마치 프레디 머큐리가 해체의 원흉인 양 배신한 것처럼 돈 때문에 배신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네.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이 약간 삐뚤어지고 뭔가 자기 때문에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상하로 만들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자기 고민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개과천선에 돌아왔다. 우리 모두 품어주자. 옆에서 홀리는 돈 때문에 품어줬더니 봐라 잘하지 않았느냐라는 마지막에 그 라이브 에이드를 굳이 그 클라이맥스로 배치시키고 싶은 감독님의 그 욕망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갈아 넣어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되게 한국 영화적인 거예요. 맞아. 그런 종류의 욕망을 되게 다이렉트하게 사실 거기에서 필터링이 돼서 좀 더 품위 있게 접근하는 게 사실 헐리우드 영화였거든요. 근데 한국 영화는 그런 거 없지. Why not? 이러고서는 그렇게 했고 영화니까 하고서는 이제 익스큐즈 해주고 넘어갔는데 이제 그런 접근을 되게 과감하게 하는 게 점에서 이제 그 되게 한국 영화 같다라는 한국 영화의 풍조 테이스트를 느꼈다. 그렇죠. 그래서 테이스트가 느껴진다는 거. 그러니까 왜냐 라이브에다 굳이 여기에 안 있어도 돼요. 아까 전형적인 말로 이미 이제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쓰러져가는 보통 이제 그 옛날 라비앙 로즈 그 저기 누구야 에디트 피아프 다룬 영화도 그렇고 네.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그렇죠. 네. 노년에 이제 힘없는 어떤 사람이 챗 베이커라든가 뭐 자기의 어떤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 시절의 어떤 것들이 하는데 굳이 라이브 애들을 마지막 감동 터트리기 위해서 마치 퀸이나 그 프레디 머큐리의 인생에서 라이브 에이드가 가장 절정이었던 순간인 것처럼 맞아.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그렇다는 건 라이브 에이드를 보여주고 싶어라기보다는 라이브 에이드가 마지막에 터져서 내가 그런 느낌 이 영화가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는 제작자 내지 감독의 욕망 말고는 없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폭발씨는 여기야라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 예를 들어서 너 보고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할 거야라고 물어본다면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고민이 된 지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고민이 너무 그 고민을 예를 들어 난 분명히 이렇게 똑같은 구조였다도 그리고 이렇게 사실을 뒤섞었대도 뭐랄까 이것보다 좀 더 충분히 고민했을 어떤 결과물이 있었을 거라고 나는 봐요. 가능했을 수 있을 거라고 봐. 근데 그렇기에는 너무 유혹이 강했던 거지 이렇게 했을 때 그걸 하고 싶었던 거 그거를 그걸 위해서 다 갈아넣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는 거지. 임재범 씨의 그 여러분을 부르는 순간을 임재범 씨 인생의 하이라이트로 놓고 그죠? 임재범 씨의 얘기를 전경화로 만든다고 했을 때 사실은 임재범 씨가 그 후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앞으로 쭉 땡겨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위화감이 내가 하면서 되게 위화감이 느껴질 것 같긴 해.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여러 번 부르실 때 아내분이 갑상선암이었잖아요. 근데 갑상선암이 그나마 암 중에서 예후가 좀 괜찮은 편인데 그걸 위해서 다시 그러면은 앞으로서 더 치명적인 어떤 질병이 걸렸다고 해서 그 과장을 했다고 질병을 과장을 했다고 쳐보자고요. 선후관계도 바꾸고 그랬다면은 그럼 내 기분이 좀 이상할 것 같거든요. 저거 아닌데라는 기분이 확 들 거잖아요. 물론 갑상선암 안에도 그렇고라는 말씀은 이제 그 여기에 나오게 된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하나였던 건 하지만 그걸 더 앞으로 끌고 와서 예를 들어 인간 임재범이 이 나가수에 나오게 된 계기가 아니라 인간 임재범이 나가수에 나오기 전에 그렇게 은둔하게 된 계기라든가 가수가 되게 된 계기라든가 가수가 되게 영혼 이 사람이 득음하게 된 계기라든가 영혼이 이게 그런 쪽으로 갖다 썼다든가 한다면 내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더 심지어 그걸 과장해서 그렇게 했다면 난 그런 거죠. 특히나 여기서 왜 에이즈라는 부분을 다루는 지점들도 조금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저는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자기의 소수자 정체성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너무 매몰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기 투영적인 얘기, 소수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영화에 투영하고 싶어서 너무 자기 얘기를 묻히고 싶어서 영화에 원래 그게 다른 사람이야 좀 더 객관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특히 이 에이즈라는 게 웃긴 게 에이즈가 이게 되게 어두운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당시엔 진짜 어느 정도냐면 이게 일종의 그 80년대 일종의 괴질이었어요. 괴질. 그러니까 세계의 공포였어요. 에볼라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걸로 그냥 인류가 멸망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다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게다가 이게 그 왜 에이즈가 옛날에
초반에 병명조차 안 정해졌을 때 별명이 그리드라 그랬어요. 그리드. 그러니까 이게 GRID라 그래서 게이 릴레이티드 이뮨 뭐 넓게 디지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와 연관된 면역성 질병 같은 느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약어 자체가 이미 그리드인 거야. 왜냐면은 무슨 얘기냐면 잘은 모르겠는데 게이 커뮤니티에서 많이 발생하더라. 게다가 이게 한 해에 막 몇백 명, 몇천 명씩 젊은 남자들이 왕창 죽어가니까 네. 좀 무섭잖아요, 사실. 걸어다니다가 죽는 거 아니냐. 이게 뭐 어디로 점령되는 거냐,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셀럽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세계의 공포가 된 어떤. 조명받잖아요. 네. 로커드슨 죽고, 네. 프레디 머큐리 죽고, 사형 선고 받고, 막 이렇게 그럼 기다리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 되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 어릴 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뉴스에서 정말 답이 없는 문제, 인류가 답 없는 문제에 직면했다는 투로 계속 뉴스가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당시 추적 60분에서 정말입니다. 추적 60분에서 이게 그 당시 이런 표현을 동성 연애자들에게 발생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PD가 동성 연애자분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근데 그분이 사는 데가 되게 가난하고 그렇죠. 좀 좁고 초라한 네. 그런데 되게 그거를 되게 안타깝게 그리는 게 아니라 뭔가 어둡고 하고 뭔가 여긴 진짜 에이즈 이전에 이미 뭐 다른 걸로 죽을 이미 무적행에 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다른 걸로 걸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식으로 묘사되는 데서 막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단 말이지. 그런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것에서 그 시대의 아픔과 그런 게 아니라 제 생각엔 그냥 자기의 정체성이 타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의 어떤 뭐랄까 소품으로 이용했달까? 에이즈조차도. 그러니까 타자들이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 어떤 것, 나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들을 되게 라이트하게 터치함으로써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 입 다물게 만드는 스킬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도. 왜냐면 이게 진지하게 그렇게 어둡게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찬반이 갈릴 수 있잖아요. 난 그래도 왜 많잖아요. 나 동성애자는 나는 싫어 뭐 이런 사람. 약간 좀 그런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일들이 주로 벌어진다라는 인상을 그때 당시에 많이 받았고 그쵸? 지금도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탈색을 시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논란에 그거에 안 들어가고 싶으니까 라이트하게 가져간 거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선명하게 남은 건 소수자로 핍박받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와 화해하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지. 그게 이제 브라이언 싱어 혹은 이 제작진의 야망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화합의 결정체가 라이브 에이드의 찬란한 결과물인 거죠. 인류애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 두 가지가 엮여서 거기에 나머지의 그 실제로는 너무나도 어둡고 가혹하고 슬프고 그리고 또 뭐 앞뒤로 경제적으로 어른들의 사정도 있고 하는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갈아넣은 거죠. 근데 영화가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큐멘터리도 아닌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너무 심했다. 나한테 큐를 줬잖아. 실화라며. 그러면 그 실화라는 정도껏 안에서 바꿨어야지. 그러니까 어제 감기 걸렸는지 그제 감기 걸렸는지 영화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치는데 아예 그 감기를 에이즈로 바꾼다든가 아예 뭐 100년 전에 걸렸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 좀 심하잖아. 그래서 그 아예 얘기 자체에 주는 결을 바꿔버리는 거. 그거가 된다는 거죠. 그 결까지 바꿔가면서 주려는 게 결국 그거였냐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났을 때 분명히 울었는데 허망해. 레디오 가가 하면서 울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현실에 내가 좋아하던 프레디 머큐리의 노래와 프레디 머큐리라는 인물의 역사 때문에 분명히 감동에 큰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에서 묘사된 프레디 머큐리는 브라이언 싱어라는 사람이 창작해낸 제3의 인물이라는 건 거지. 그죠. 그러면은 그 창작된 제3의 인물은 그 실제 프레디 머큐리를 연상시키는 트리거로서밖에 기능을 못하면서 이미 감동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그 약간 왜곡되고 현실을 이것저것 그 짜집게 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옛날의 그 기억들을 환기시키고 옛날의 그 노래들을 재생시킴으로써 되게 손쉽게 감동을 유발한다라는 그죠.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뒷맛이 깔끔하진 않다.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흘렸던 눈물은 그러니까 감독이 촉발한 프레디 머큐리라는 트리거로 인해서 근데 실상 눈물의 이유는 나의 추억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시대물이나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걸 노리죠. 틴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그 추억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린 거죠. 그렇죠.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니까. 워낙 노래가 좋으니까 요즘 젊은 세대는 처음 들어도 사실 노래가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모르는 노래 거의 없었을 거예요. 광고에 너무 많이 나와서. 그리고 노래 자체가 진짜 큰 데서 들으면니까 그냥 그쵸. 노래 자체가 좋아요. 맞아. 노래만 들어도 좋더라. 쏙쏙 들어오고 노래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좋았는데 싫은
아주 복잡한 감정을 그쵸. 느끼고 극장을 나왔던 거죠. 저는 정말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제 혹시나 또 오해하실까봐 드린데 저는 프레디 머큐리가 에이즈에 걸린 게 그 후다 아니다를 갖고 그 자체를 왜곡했다는 걸 갖고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배치된 그 전략 때문에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관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감독이 배치한 그것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그 감동을 주기 위한 게 단순히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받으세요 정도가 아니라 그 감동이란 게 뭐였냐는 거지. 그 감동의 실체가. 근데 그 감동의 실체는 소수자로 핍박받는 사람이 결국 그 앞에서 모두와 화해함으로써 예술을 불태운다라는 어떤 주제인데 그게 실제 내가 이 영화에서 프레디 머큐리라는 실존 인물에서 느끼는 거와는 좀 괴리가 있다는 그쵸. 거죠. 오히려 이분은 프레디 머큐리를 앞에 세워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영화적으로 그 다른 얘기를 하는 걸 교묘하게 그 감동으로 노래의 원래 실존 인물이 주는 감동으로 그건 일단 자 뭐 노래 부르고 노래가 주는 추억으로 그러니까 난 이렇게 느낀 거야. 뭐 감동받고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빨리 보시고 뭐 난 뒤에서 슬쩍 내 얘기했으면 됐어. 뭐 이런 약간 이런 기분이 든 거야. 브라이언 싱어의 욕망이 그 뒤에 숨어 있다. 개인적인 욕망이. 이 영화가 그래서 정말로 프레디 머큐리와 퀸과 그의 진짜 팬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모욕이 아니냐. 이 영화는. 근데 난 또 솔직히 그렇다면 또 그것도 있어. 모욕이라고 하기 좀 애매해. 왠지 알아요? 방금 제가 아파르테이드 때문에 욕을 먹었다가 할까 말까 했었는데 이 영화의 시나리오 검수는 로저 테일러랑 그 브라이언 메이가 했거든요. 그래서 욕을 먹인 게 아니라 본인들이 너무 나이가 드셔서 자기 기억을 너무 좋게 탈색시켰어. 본인들이 솔직히 잘못이라도 약간 실수를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의미로 한국 영화 같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영화에서 근대 역사나 현대 역사를 다룰 때 태도가 애매해지는 이유가 다 살아있고 명예훼손 고소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탈색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름을 아예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쉽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정쩡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묘사가 여기 지금 한 분 빼고 다 살아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효과가 로저 테일러 같은 이제 두 눈 부릅뜨고 있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분들과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손해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각자의 사정이 좀 맞아떨어진 그 결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퀸을 욕먹였다기보단 퀸에게 명예에 뭐가 됐다면 이미 그분들은 여기서 이 영화를 감수했다는 것만으로 본인 명예에 내가 보기엔 누가 됐고요. 프레디 머큐리만 누가 된 거예요 그냥. 하지만 프레디 머큐리에 대한 내용조차 그에 대해서 막 걔가 어떻게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보통 그런 얘기해요. 제가 어떤 봤던 드라마에선가 나왔던 대사인데 수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으러 다니면은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치부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나쁜 일이 있었더라도 좋게 얘기한다. 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그런 느낌인 거지 이것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좀 그런 종류의 태도들이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 특별히 더 까칠하고 뭐 외국이 더 쿨하게 나쁜 놈이라고 했다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되게 남은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보편적인 정서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왜 그런 영웅설화나 이런 것들도 아마도 짐작컨대 그 옛날에 여러 가지 영웅들의 그런 서사들이 그 조선왕조처럼 집요하게 기록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그렇게 앞뒤 사건들을 이렇게 그 뒤섞으면서 되게 좀 더 드라마틱하게 윤색은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구전이잖아. 구전 설화잖아, 설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대표님이 시작할 때 이걸 도시전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렇게 해서 전설로 만들어졌다라는 건가. 그런 사실관계를 앞뒤로 집어 드라마틱하게 재구성이 되면서 베이스드 온 트루 스토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실제와 다른. 그거는 뭐 사료도 아니고 이거는 사료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도 아니고 그냥 역사적인 사실들을 재료로 가지고 만든 새롭게 창작한 제3의 무언가다라는 얘기에 가까운데 그거를 트루 스토리인 척하면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그런 어떤 영화의 태도가 자기가 원하는 트루 스토리가 아니라면 그냥 뭔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나는 그랬다면 돼요. 퀸을 연상시키는 으로 한다든가 난 그랬어도 된다고 봐요. 그러기에는 웸블리 구장은 포기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트루 스토리 퀸이라는 걸 했을 때 오는 그 주목도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퀸의 실화를 재현한다라고 하는 거 웸블리에서의 그 공연을 재현한다고 하는 것이서 오는 사람들의 그 눈앞에서 보고 싶잖아. 옛 감동을 재현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것만큼은 정말 똑같이 재현했잖아요. 시간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포인트가 이제 어떤 연출된 의도가 아니라 그 연출의 의도는 재현인 거예요. 철저한 재현.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감동에 의존하겠다라는 걸 이미 선언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건 뭐 그거는 어떤 연출이 됐다기보다는 재현을 한 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네. 그 기획 안에서 모든 것이 그 밑에 복종을 시켜놓은 건데 뭐 대부분의 영화들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 복종을 시키는 정도가 중요한 건 이 영화가 내가 보고 나서도 볼 때도 화가 나면 이런 말을 안 해. 그냥 영화가 못 만들었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화가 볼 때 감동을 주는데 그 감동이 찝찝하다 이거잖아요. 계속 찝찝한 거야. 계속 그러니까 현타가 오는데 울면서 현타가 오는 거야. 그게 한국 영화 특징이잖아요. 왜 그 옛날 뭐 영화에 대한 리뷰가 그런 거 있습니다. 너무 이 영화를 보고 울면서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치욕스러워졌다라는 영화 리뷰가 영화 리뷰가 있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그런 CJ표 천만 영화들에 대한 거의 공통적인 감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 내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얘는 그건 그나마 허구잖아. 나보고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사실까지 틀어가지고 다른 거를 줘놓고 그 사람들 데려다 모셔놓고 맞다고 하면서 나를 울리는 거야. 때리는 거야. 내 뒤통수 치면서 울라고. 그러니까 이거 맛이 이상한 거야. 그런 느낌. 맛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난 좋게 봤는데 저희가 말하는 게 불쾌하시다면 오해입니다. 저도 좋게 봤어요. 저희 울었다니까요. 나 울었다니까 진짜. 저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걸 보러 갈 때 전 사실 퀸이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노래만 알지 이런 이 사람들의 스토리까지 그냥 프레디 머큐리 에이즈로 죽었다 정도지 젊은 애 요절했다 정도지 그렇게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렇게 보러 갔을 때 당연히 울었어요. 당연히 막 감동받고 너무 노래 좋고 이거 뭐야 다 아는 노래네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보고 났다고 하니까 대표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관계가 너무 많이 달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너무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눈물을 일단 흘렸으니까 라는 기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다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걸 만든 사람이 어떤 투명한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감동을 끌어내는 수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 수법이 조금 약간 제 느낌엔 또 여기서 수법이라는 말을 썼다고 비하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그런 스킬을 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하죠. 그 연출 전략이 아까 그 요르곤 란티몬스 감독이 그 진짜 벼르고 별려서 만드는 그러니까 정말 고민하는 거에 비하면 이것도 사실은 나름의 형식적인 고개인 건 맞아요. 고민은 있었어요. 아까 고개. 맞아요. 그죠. 아니 그리고 나름의 고민은 진짜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킬링 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그 두 개, 세 개를 이렇게 포개해 놓으면서 봉합을 하는 요 고개를 통해서 미학적인 성취를 이뤄냈다면 이거는 그 실화와 재배치를 통해서 실화와 그 픽션 실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인상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는 실화를 픽션으로 재구성해내면서 요 두 개가 위화감이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위화감을 노래로 메꿨어요. 노래로 봉합을 했어요. 가지고 있는 사실을 재배치를 하는 고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로 메꿔냈으니까 그럼으로써 얻어내는 것은 이제 그 흥행이죠.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예요. 손에 거머쥐었지. 재배치란 단어가 좀 거슬리는 거예요. 다른 영화 좋은 픽션 실화를 허구로 하는 것도 재배치를 하죠. 그러니까 재배치라기보단 이거는 저는 그래서 갈아 넣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재배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요소를 다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실화가 갖고 있는 얘기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든 게 아니라 실화와는 동떨어진 감독이 그 실화에다가 넣고 싶어하는 주제에다 갈아 넣었다라는 거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건 구성 순서만 바꾼 게 아니라 그 사건의 뉘앙스라든가 실제 그 사실관계들 중에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순서까지 바꿨지. 그죠. 그러니까 그 원래 라이브에 대해 주는 감동을 더 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라이브 에이드를 통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이건 원래 라이브 에이드랑 상관없는 거야. 그 얘기를 위해서 라이브 에이드 그거를 다 앞뒤를 바꿨다. 이건 좀 두 개는 다르다고 난 생각을 하고 바로 후자의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좀 약간 좀 이상하다. 석연치 않다. 이런 기분을 느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신기한 영화였어요. 이상하다. 저 앞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황정민? 낯이 익은데 낯선 영화야. 맞아. 이렇게 신기한 영화였어. 신기한 영화. 갑자기 저기 파란 눈의 아저씨가 갑자기 나보고 삼촌이래. 이런 맞아. 내가 네 삼촌이야. 이러면서 오늘부터 아빠라고 불러라.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의 영화였어요. 네. 왜냐면 처음에 그 맨 첫 장면에서 그 라이브에 대해 그 콘서트에 막 사람들이 준비하는 그 백스테이지 장면 나올 때 진짜 가슴 설레거든요. 그치. 걸어가는 발을 따라가는 그 영화 첫 장면 진짜 가슴 설레요. 죽여줘. 맞아. 나 거기서부터 이미 두근두근 막 난리 났었어.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도 슬펐어. 진짜 프레디 머큐리 저렇게 고통 받았겠구나. 그것도 알겠어. 다 알았다고. 노래 좋아. 노래야 뭐 공연 말해 잘 뭐예요. 찍었어. 누가 뭐래.
근데 솔직히 공연도 난 잘 찍었는지는 모르겠어. 똑같이 찍었어요. 너무 클로즈업으로 이게 좀 더 다이나믹하게 찍어줘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8만의 웸블리 구장을 그 이제 CG로 네. 바르다 보니까 그게 약간 좀 그럼 너무 티난단 말이야.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그래서 이렇게 너무 클로즈업 위주로 저 정도의 야심찬 기획이면 좀 더 이게 빠져가지고 뭔가 다이렉트한 다양한 장면이 나올 법도 한데 생각보다 거기서 되게 뭘 좀 안 들인 거야. 기획에 비해서 맞아. 내 기준에서. 네. 그래서 근데 또 여기서 또 느끼는 게 이것 때문에 현타가 자꾸 오는 거야. 그래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또 이게 영화 내내 그랬다. 그러니까 노래가 공연을 좋으니까. 하고 있잖아라는. 노래 좋으니까 그래 맞아 저랬겠지. 노래가 너무 좋아. 아니 저게 그냥 노래가 좋아.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는 내내 막 마음이 막 오락가락하죠 이게. 네, 마음이 진짜 오락가락한 영화였어요. 네. 저는 늦게 알았다고 했잖아요. 늦게 알아도 그때 받은 감동을 해치지 않았어요. 크게. 감동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전 진짜 감동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싱얼롱관들이 되게 히트했다라는 네.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싱얼롱이라는 거 보통 이제 겨울왕국 같은 거에서 이제 미취아가동들이 뭐 레디꼬를 부러 갔다든가 뭐 이런 건데 그런 이제 다 큰 어른들이 그 노래를 즐기면서 보는 게 되게 그 같이 따라 부르고 싶어서 영화를 소비하는 되게 핵심적인 포인트였다라는 점에서 이게 영화 자체의 힘이 얼마나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 분명히 그 여지가 있는 얘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좀 과하게 좀 표현하자면 노래방 영상 같은 거잖아. 난 이 노래를 부르는 나랑 이 노래 자체가 좋은 거야. 근데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방마다 좀 퀄리티 있는 영상이 나올 때도 있고 그냥 꽃 같은 거만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내가 좀 술 먹고 기분 좋아서 노래방 갔을 때 그 앞에 영상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잖아. 노래만 부르면 되는데. 약간 그런 기분이었다는 거죠. 이 노래가 너무 훌륭했고. 싱얼롱관에 관한 농담인데 싱얼롱관이 이번에 보헤미안 랩소디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뭘 틀면 히트할까 했다가 나온 최고의 작품이 있습니다. 뭡니까? 타짜 싱얼롱하면 최고로 히트할 거라고. 그 최고죠. 전 국민이 타짜의 대사를 줄줄 읊잖아요. 대사. 예림이 급해봐봐. 사쿠라요. 그러면 다 따라할 거라고. 선생님은 돈 500만 원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나가 빈다리 핫바지 보이니까. 우리도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장면 전체를 사람들이 전 국민 따라하니까 싱얼롱관에서 들어야 된다. 근데 이게 듣고 빵 터져가지고. 네, 맞는 것 같아. 장난 아니다. 그것도 성대모사. 싸늘하다. 이거 재밌을 것 같죠? 재밌을 것 같아. 맞네. 그 얘기 듣고서는 제가 며칠 전에 싱얼롱관 관련 보다가 이제 빵 터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브라이언 싱어 감독님은 좀 더 뭐 제가 이제 66년생이면 이제 55세 이제 60이 돼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끈기를 가지라 이런 것까지는 그렇고 지금 그래서 근데 나 사실 이런 말하면 뒷말을 나쁘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끈기를 가지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끈기를 가질 날이 아닌 것 같으니 그냥 살아라. 턴내 텄어 이럴 수는 없잖아 사람한테. 요즘 100세 시대인데. 근데 뭐 브라이언 싱어라는 사람이 감독으로서 그 기획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준 것 또한 사실이니까 뭐 이렇게 한마로 계속 또 나오시기 하는 요즘 이제 스캔들도 아니죠. 본인이 행한 그 범죄들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범죄로 밝혀진 거야 아니면 소송만 계속 그러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건이 계속 밝혀지고 있으니까 조금 약간 문란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미성년이고 밝혀진 게 없어가지고 뭐 더 얘기할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기준에서 좀 이게 놀고 다녔다는 이제 거기까지는 뭐 맞나 뭐 이런 느낌? 뭐 본인 뭐 어쨌든 뭐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판단을 정지한 상태로 좀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브라이언 싱어라는 감독 기획자가 이제 프로듀서가 여태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생각하면 좋은 것도 많았고 별로인 것도 많았고 충분히 이제 어떤 인류의 역사에 기여를 하신 분이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끈기를 가지시라. 그럼 끈기를 가지시라는 말을 이제. 끈기를 가지고 그리고 너무 말이 웃긴데 너무 재밌는 것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좋은 것도 좀 하세요. 애도 아니고 재밌는 것만 하려고 그래.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 지 보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분이 사실 브라이언 싱어 감독님이 우리한테 그 충격적인
충격 반전이라는 개념을 그쵸. 프로메테우스의 불처럼 가져다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전, 국면 전환 이런 건 사실은 시나리오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써 있는 당연히 구사해야 되는 테크닉인 건데 근데 특정 테크닉이 마치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그 부상시킨 공로랄까? 이게 야구로 치면은 그 야구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필살기인 뭐 무슨 뭐 승부구가 있잖아. 그런 승부는 원래 승부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견제 동작을 잘해서 경기를 이겼어. 그랬더니 견제 동작이 꼭 야구의 필수 요소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부상이 된 건 거야. 그렇게 만들었죠. 네. 사실은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그동안 진행됐던 사건을 보는 사람이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국면 전환을 시켜준다는 얘기는 시나리오 책에 다 있는 얘기예요. 있는 얘기인데 그걸 되게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그쵸. 거죠. 그 기능을. 바로 유주얼 서스펙트로. 네, 그래서 거기서 범인이 누구라고는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반전이 있는데 그 영화가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얘기하면 안 돼. 아까 히틀러 얘기해갖고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너무해. 근데 내가 왜 얘기는 아까 히틀러 얘기는 그나마 역사니까 괜찮은데 이 영화는 젊은 세대는 안 본 이게 사람 다야. 그래. 안 본 사람도 있지. 그렇지. 맞아.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거지. 네. 그래서 그런 거. 히틀러야.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역사니까. 근데 이 영화는 안 봤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스포 노이로제의 근원, 오리진이 여기 있다. 바로 맞아. 이분에게 있다. 맞아. 그러니까 스포 밟았어요. 스포 뭐 예를 들어서 뭐 질문을 영화 보고 나면 질문하잖아. 내용을 알 수 있는 질문이잖아. 그럼 댓글에 바로 씨 스포요 이러면서 난리를 쳐 밑에. 맞아. 그런데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된 그 연원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브라이언 싱어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중요한 인물이네 역사적으로. 아니 중요한 인물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것뿐만 아니라 엑스맨 프랜차이즈라는 것 때문에 그 어떤 그 슈퍼히어로, 스판덱스 히어로의 어떤 그 실제 실사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닥을 뭐 잡아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기획자로서 되게 좋다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끈기만 있으면. 기획자 되게 좋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도 커리어 있는 사람이 해고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아무리 헐리우드가 쿨하다 그래도. 그래서 그 어떤 정수만 생각하면 그 영화의 만듦새라든가 어떤 그런 끌어가는 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왜 하나의 카피로 야 이런 거 있으면 어때? 라고 던질 때 그때의 기획력은 반짝반짝한다는 거죠. 아이디어 뱅크.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실제로도 아마 되게 재기발랄한 사람일 거고 그럴 것 같아.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 도시전설 영화를 한 편 이렇게 했습니다. 공포 영화. 감동적인 도시전설 영화를 저희가 또 감동 공포. 네,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브라이언 싱어님에게 인생 똑바로 살라는 후보까지 하면서 건방지게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끈기 있게 좀 사셔라는. 뭐 이제 됐고. 제가 다 감독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죠. 끈기 아까 저는 정확하게 끈기가 아니고요. 그 재밌는 것만 하지 마시라고. 본인 재밌는 것만. 입에 쓴 것도 좀 해라. 그래서 영화를 즐겁게 보신 분들이 이게 불쾌하게 들으시지만 않았으면 저는 그냥 이 석연치 않음에 대한 의문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네. 이 석연치 않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그러면 어때? 뭐 영화 재밌게 봤으면 되지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다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입장에 대해서 약간 좀 유보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상업적인 선택을 할 때 어떤 게 먼저냐라는 측면을 판단할 때는 꼭 그게 도덕적인 거나 이게 그러면은 도덕률의 문제인지 아니면 창작자 양심의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섬세하게 다뤄야 되니까 좀 약간 보류되는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브라이언 싱어가 돼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어딘가 꼬름하다, 찝찝하다. 저 표현 너무 오랜만에 듣는다. 하면서도 이게 맞나? 라는 덜컥거리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선택들을 브라이언 싱어는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화 내적으로는 아까 약점은 충분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K적인 그게 약점이에요? 아니요. K적인 미덕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그쵸. 되게 새로운 헐리우드 영화를 볼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긍정 부정인데 이게 저번에 왜 우리 어워드 때 왜 표절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니까 이러면 된 거야? 라는 거죠. 히트도 했고 영화도 어쨌든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감동도 느끼고 어쨌든 사실관계 뒤섞든 말든 어쨌든 해가지고 뭐 결과물이 괜찮았어. 근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아. 그건 맞아. 석연치 않은 것과 괜찮은 결과물이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최선이야? 이게 다야? 그러니까 우리 후배 영화를 하려는 후배들 잘하는 사람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연출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럼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죠. 나도 모르게 똑같은 곡이 나왔으니까 사람들한테 표절에 욕먹었는데 심지어는 예를 들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뺏겨놓은
거 뜯겨가지고 돈으로 해결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 오케이 올라이십니다 했을 때 됐냐? 된 겁니까? 라는 그 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요? 라는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보기 위해서 이 영화를 골랐습니다. 사실 원래 아날람스러운 영화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보헤미안 랩소디가 다른 선택이죠. 네, 다른 초이스인데 왜 하게 됐냐? 왜냐면 우리는 리얼 같은 영화나 아니면은 정말 곡성 같은 영화를 하는 문제작이거나 그죠. 팟캐스트인데 수작이거나 문제작이거나 1000만 영화가 등장했습니다. 1000만 영화. 다음은 극한 직업인가요? 1500만 영화?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유는 브라이언 싱어 감독님한테 충고하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저희에게 저희 방송이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요. 브라이언 싱어 감독님 불만 있으면 웰컴. 그렇죠. namyegis@gmail.com으로 플리즈 샌드 메일.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자막으로 이렇게 그렇죠. 영어 자막으로 해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듣고 있나 브라이언 싱어. 미스터 싱어 노래 한 곡 하시지. 안 돼. 죄송합니다. 슬프다. 이 말 한마디로 여태까지 주구장창 떠들었던 게 다 허사가 돼. 내 말이. 박 박사님 오늘 저 실망이에요. 저 최초로 실망했어요. 재밌는 농담 하나 들었어요. 네? 빌 게이츠가 어떻게 노래하신지 아세요?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하게. 큰일 났네. 나 이거 뭐 듣고 깜짝 빵 터졌네 진짜. 큰일 났네. 나 그 되게 옛날에 봤단 말이야. 저는 청취자들의 이거 옛날에 봤어요? 나 어제 처음 봤는데. 전 벌써 옛날에 봤어요. 아 그렇구나. 네. 청취자들의 냉정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박사 여태까지 굉장히 좋은 이미지만 쌓아다가 이렇게 한 방에 잘생김이 묻어나는 목소리라고 사람이 교만해져서 그래. 어른들이 그러잖아. 사람 가는 거 순서 없다고. 그럼요. 얘가 제일 늦게 합류했는데 제일 먼저 가게 생겼어. 빌드업하긴 힘들어도 가는 건 훅 가는 거거든요. 한 방에. 그러면 이 모습은 브라이언 싱어가 묘사한 프레디 머큐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래? 제3의 인물입니다. 오빠 왜 그래 자꾸. 말을 할수록 구렁텅이야. 말을 할수록 수렁이 오빠 하지 마. 죄송합니다. 너와 나의 사이는 한일 관계야. 이건 더 이상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 제가 오늘 심신이 힘든 와중에도 그래도 우리 녹음해야지 하고 왔는데 하면서 재밌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 지금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해졌어. 나 안 하려면 왜 하지? 이런 생각까지 들어. 아니 왜냐면 내가 원래는 얘가 이런 농담 할 때 이게 재미없으면 난 기본적으로 녹음하는 순간 지금에는 그래 재미없으면 잘라야지 이랬는데 이 결과가 안 좋아. 근데 자르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아마 브라이언 싱어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깨달아버렸어. 결과가 안 좋은데 박 박사님 덕분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너무 멀리 갔어. 그런 기분. 너 갑자기 영화 그럼 팟캐스트 마지막에 브라이언 싱어 감독님의 마음을 느껴버렸네. 그렇죠. 알아버렸어. 그렇죠. 덕분에. 알아버렸네. 네. 그렇구나. 브라이언 싱어 간접 체험. 좀 한 10분 전에 저희가 브라이언 싱어 감독님이 했던 말을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연락 주시고요. 형이 이러려고 이랬던 건 아니구나. 그렇구나. 형 나 이해해버렸어. 10분 만에. 자, 우리는 보헤미안 랩소디를 다뤘습니다. 네. 자, 노래 한번 하시죠. 뭘요? 에로. 이러리러리러리러. 제가 부장님 개그는 해도 노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갑자기 그 제목이 빡 왔어요. 쇼머스트 고온이구나. 그렇죠. 그래. 안 하려면 계속 해야지. 안 하려면 계속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이 위화감을 견디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그 킬링 디어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게 납득해? 포장하지 마. 아니 진짜로. 왜냐면 이거야. 이걸 납득하고 있는 내 자신이 무섭다니까 지금. 쟤들은 저러고도 계속 하네라는 걸 스튜디오 밖에 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맞아. 그거네. 오늘 진짜 이게 하나의 거대한 구조로 되어 있는. 그렇죠. 수미상관. 아니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 얘기는 딱 됐고 난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우리가 너무 퀸 얘기를 안 했어. 퀸. 생각보다 퀸 얘기를 안 했다. 그렇네요. 저 기타 덕후 입장에서 브라이언 메이 얘기도 너무 안 하고 저도 브라이언 메이 하나만 에피소드 얘기하면 브라이언 메이가 그 오펜인가요? 그 영국 동전 팬이 그러니까 그걸로 동전으로 피크 대신 쳐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로 한번 해보겠다 소식적에 같은 동전 아니어서 50원짜리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영국 동전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 얇은가? 조금 얇아. 그래서 다르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구해봤어요. 끝면이 좀 다르겠죠? 했어. 근데 기타줄도 쇠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새끼리 부딪히는 이게 석석하는 기분이 너무 싫고 무서워 약간. 줄이 끊어질 것 같은 기분 있잖아요. 왜 텅 하는 거. 약간 쇠끼리 부딪히는 느낌이요. 손톱으로 칠판 긁는 느낌이랑 좀 비슷해요. 맞아. 사람한테 소름 끼치게 하는 기분이 좀 그런 결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텍스처 말고 그 소리는 어땠나요? 소리는
근데 소리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 브라이언 메이 소리 제가 또 한때 브라이언 메이 소리에 천착하려고 브라이언 메이 소리를 내려고요. 그분의 이제 이펙터가 하나 있어요. 네네. 시가 82만 원짜리. 네. 가산을 탕진해서 한번 구입해봤다가 되팔았는데 그것도 했는데 합주실 가서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앰프를 끝까지 돌려야 되거든요. 진공관 앰프를 크랭크업이라 그래서 끝까지 그러니까 진공가 터지게끔 했는데 일단 끝까지 올리는 순간 밖에 합주실 밖에 알바가 들어와요. 저 잠깐만요. 그러니까 선생님 진짜 딱 10초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소 잡는 칼을 썼는데 닭장밖에 못 간 거구나. 네. 근데 아예 해봤는데 내가 나중에 외국 거 찾아봤더니 브라이언 메이도 너무 소리가 커서 그게 이제 그 어마어마한 볼륨을 녹음을 하면 그런 두꺼운 소리가 나오는 거야. 녹음됐을 때. 라이브를 크게 멀리서 이제 공간에서 들었을 때 펼쳐졌을 때 그거를 녹음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그런 소리가 나온다. 근데 이제 요따마는 합주실, 요따마는 내 방, 뭐 그래봤자 뭐 제가 무슨 대단한 뮤지션도 아닌데 뭐 어디 큰 데서 공연할 일도 없고 하니까 내가 그런 소리를 내가 장비를 갖고서 들을 일이 요원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등 쓸모없는 물건이네 하면서 되파는 거지. 빨리 느끼셨구나. 빨리 느낀 거지. 다행이다. 그러니까 빨리 철수. 여기는 이쪽 길은 아닌 걸로. 발 안 담그는 걸로.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그 브라이언 메이는 그 볼륨의 그 양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금씩 왜냐면 그게 실제로 그거를 구현하기가 웬만한 규모가 아니면 좀 힘들다 그래요. 늘 그 규모로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앰프를 끝까지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게 고막이 터지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80년대 그때가 거의 마지막인 거죠. 그런 로망의 그게 진공관이 터질 것 같이. 왜 실제로 왜 옛날에 마릴린 맨슨이 왔다가 애들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한국 관객 시끄럽잖아요. 한국 관객 신나잖아. 난리 나잖아. 점점점 볼륨이 올라가다가 결국 앰프가 터져가지고 공연이 중단돼서 다시 오겠다라는 실제 다시 왔어요. 왜냐면 관객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더 막 라우더가 장비를 다시 세팅해서 오겠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락계에 그렇죠. 어떤 로망이 있었죠. 그런 약간 옛날에 이제 전함들 대형화 경쟁할 때처럼 그런 규모와 크기와 이런 걸로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이제 전자장비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나 이 영화 보면서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이 영화 감수도 로저 테일러랑 브라이언 메이잖아요. 네. 영화에도 존 디콘이 잠깐 나와요. 존 디콘 거의 아무리 약간 쩌리로 나오잖아요. 아무리 셋 다 병풍조에서도 극병풍이야. 맞아. 거의 다른 사람들에도 꽃병풍 정도는 됐는데 아무 무늬 없는 병풍으로 지나가. 그래서 진짜 형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너도 왜 그래? 그거 좀 너무 알고 싶은 거야. 왜냐면 실제로도 저기 인터뷰 같은 데 보면 존 디콘은 잘 안 나와요. 맞아요. 잘 안 나와. 그리고 둘은 꼭 같이 나와. 나올 때는. 그리고 내용에서도 이것도 실제랑 다른 거였잖아요. 존 디콘이 나중에 합류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왜? 근데 이것도 사실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감수했다? 보고도 괜찮다고 했다? 이거 대체 무슨 일이시냐? 이런 거죠. 뭐 어쩌면은 그 제작사의 그런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어른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어쨌든 존경하는 기타리스트였던 브라이언 메이님과 뭐 이렇게 로저 테일러님도 나이가 들고 어른의 사정 앞에서는 락커의 로망이 고프고 좀 아쉬웠지만. 그 역할을 했던 베나디 씨도 그렇지만 그 젊은 날의 로저 테일러는 정말 어떻게 저런 얼굴이. 저는 그래도 로저 테일러를 사랑하는 게 로저 테일러가 했던. 사실 그 발언을 지금의 21세기 한국에서 했다가 바로 매장인데 로저 테일러가 했던 멋있는 말이 있어요. 뭐요? 그 레드 제플린의 전설적인 드러머 존 보넴이 죽었을 때 그 얘기 극찬했던 거. 원래 보통 이제 그런 걸 디스 아닌 리스펙트로 했던 거. 존 보넴이 죽었으니 영국 최고의 드러머는 나다. 근데 사실 그게 지금 21세기에 한국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김범수 씨가 임재범 씨가 죽었으니 한국 최고의 보컬 나다 했으면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리스펙이 아니라 그 고인 드립으로. 그치. 그죠. 고인 드립으로 아마 패드립이지. 갈려 나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말 듣고 캐간지. 이 유머와 이 그 패기에 너무 이제 호방함을 느꼈어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외국 사람이 했기 때문에 또 퀸의 멤버가 했기 때문에 멋있긴 해요. 근데 방금 말했잖아요. 만약 김범수 씨가 임재범 씨가 없으므로 이제 한국 처음에 가서 나다. 접니다 이러면. 그러면 안 봐도 뻔. 한국에서 음악하기 싫다는 얘기죠 이제. 아니 그 있잖아 이제 곧 나이가 좀 많이 드셨으니까 패티 김씨가 돌아가셨으니 태연 씨가 이제 한국 최고의 여성 보컬은 나다 이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재석 씨가 죽었어. 강호동 씨가 리스펙의 의미로 유재석이 죽었으니 한국 최고의 개그맨은 나다. MC 나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 낙차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안 될 일이구나. 한국에서는 요원하네요. 여전히
제가 그거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맞아요. 멋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 어린 시절에서 이미 중년 노년이 되어간 제가 아직도 요원한 이 사회가 그게 요원하다라는 게 뭔가 좀 시사점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 서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존 보넴과 로저 테일러 전성기처럼 그때 분위기처럼 받아들여 줄까라고 하면은 솔직히 약간 좀 의문이 있긴 해요. 요즘은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인류 역사상 유난히 이렇게 좀 호혜로운 막 나가던 시절이기도 하니까. 맞아 막 나가던 시절이었지. 좀 막 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딘가에 섞여서 멋진 말을 그러니까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었다. 그렇죠, 맞아요. 라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시그널이 정확하게 왔었다. 그게 언어도 다른 변방의 꼬마애한테도 왔었다라는 그 알겠는 거지. 그 느낌. 근데 실제로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같은 언어를 공유한 사람끼리 또 그런 시그널을 전달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다. 약간 나 이게 좀 슬프다는 거죠. 네, 좀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서 발전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또 약간 좀 답답해진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고. 로망과 야망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뭐. 그래서 뭐 퀸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지만 우리 영화 얘기로 브라이언 싱어 사실 브라이언 싱어 얘기밖에 안 했어. 영화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퀸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해서 추억팔이를 잠깐 하고 사실 퀸의 전성기는요. 전성기보다 퀸의 마지막 데미는 퀸 프레디 머큐리가 죽고 나서 추모 공연이에요. 프레디 머큐리가 없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 거대한 존재감이라는 게 8시간 동안 울려 퍼진 존재감이라는 거. 결국 없음으로써 느껴지는 그 공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그 익스트림 그렇죠. 조지 마이클. 조지 마이클 영화. 그 둘이었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빨간 마이를 입고 나오신 조지 마이클님. 그죠. 저에게 어렸을 때 빨간 마이에 그때 대한 익스트림이 뭐 했었죠? 익스트림이 퀸 메들리를 지금 라이브 에이드처럼 했죠. 맞다. 예. 그때 누노 한창 그죠. 지금처럼 손이 안 돌아가지 않던 시절. 눈물 나겠다. 왜 그래? 사랑하고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 모두 사랑하고요. 다 사랑합니다. 저희 여태까지 보헤미안 랩소디 얘기한 거고요. 브라이언 싱어 감독님 사랑하고요. 모두 사랑하고. 이제 알아버렸어요. 다 사랑합니다. 이 영화는 감동적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급 엔딩을 해야겠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동기 대표님.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